40년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국군의 주력 무기를 중심으로 더욱 진보적인 방산 기술력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도약기에 만든 대표 작품이 K2 소총과 K200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오직 둘뿐인 K200 장갑차 운용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수한 성능이란 칭찬이 자자한 K200의 수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계 각국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만큼은 독자 개발하거나 개량해 쓰고 있는 데다가 브래들리 등 보급률이 높은 우수한 장갑차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 방산의 든든한 조업자로 자신들이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참전한 보스니아 내전에서 한국 방산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을 주름잡고 있는 데는 이런 동맹국들의 도움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특이한 이력과 특별한 인연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30년 전 수출되었던 K200 장갑차 개량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전통적 우방 중국을 누르고 MRO 공급까지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기점으로 반중국, 대중국 포위 작전의 선봉에 선 대한민국 방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막겠다며 침공한 사건을 기점으로 주변 6개 공화국은 모두 내전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말레이시아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육군의 주력 장갑 전력이었던 대한민국의 K200 역시 처음으로 해외 파병은 물론 실전에 투입되게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에 도착한 K200 장갑차는 다른 장갑차들이 영하 32도의 혹한의 엔진이 죽었을 때 해발 1700m의 고원 지역을 통과하는 기동력과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입성한 UN 평화유지군 소속의 첫 장갑차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200의 역사는 1974년 시작된 율곡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은 북한에 한참 밀리는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대북 전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 전투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은 병력 수송 장갑차 계열 1700대와 파생형 800대를 현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했던 대우중공업은 해외 첫 수출 지원을 위해 말레이시아군이 참전한 유고슬라비아에 K200 장갑차 정비기술자까지 파견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고, 이러한 노력과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아 K200 장갑차 총 111대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말레이시아가 보스니아 내전에 PKO 자격으로 참전할 것을 발표했고, 이에 K200 장갑차 40대가 급히 수출된 것인데요. 이때 성능을 인정받아 추가로 71대를 도입하기로 결정,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가 해외 수출되는 신기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K200 111대에 미화 6,560만 불이 들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는 K200 기본형이 아닌 여러 계열 차량이 섞여 있어 정확한 배당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K200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현장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음에도 사용 연한이 30에서 40년이 훌쩍 지난 노후 장비로 사양면에서 현대 보병 전투차와 비교는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장비 도입이 아닌 개보수를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면과 함께 여전히 K200의 기본 성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200은 전면 장갑이 12.7mm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후면 장갑은 나토 규격 7.62mm 철갑탄까지 방호가 가능합니다. 물론 스펙상으로 북한군이나 구소련권 국가에서 주력으로 사용된 14.5mm 탄까지는 방어하지 못하지만 실제 전장은 실험장과 달리 지형 효과 등 여러 이유로 탄두의 관통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중 사격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개량된 K200A1은 측면에 부가 장갑을 장착하여 12.7mm 탄에 대한 방호가 가능하며 말레이시아군이 UN 평화유지군 활동 중 중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전면 장갑으로 막아낸 기록이 있어 실제 방어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K200의 개발 의도가 보병과 함께 전투하는 운용 개념으로 처음부터 IFV로 만들어진 차량이긴 하나 APC와 IFV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기에
그 경계를 나누기엔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의 M113처럼 APC로 분류되는 차들조차도 베트남전에선 IFV로 활약했으며 K200 역시 차량 자체의 스펙은 보병수송용 장갑차에 더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럽에 파병되었던 말레이시아 육군의 K200 사랑은 유별나서 K200의 59경 포탑에 59경 대신 40mm 고속 유탄 발사기를 올려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다가 4년 뒤 보스니아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K200을 퇴역시키지 않고 본토로 가져가서 꾸준히 개량하며 사용했습니다. 당시 파병된 말레이시아군 부대장 후세인 중령의 말이 인상 깊은데요. 다국적군의 재병합동에서 보여준 K200의 성능에 만족하며 현대전장 환경에 맞도록 K200을 더욱 개량하겠다 라는 발언으로 당시 말레이시아군이 K200의 성능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령이었던 후세인 부대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참모총장이 되었고 K200의 개량을 한국 방산 기업에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뉴스 채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인 샌다나오토와 30년 이상 운용된 K200 장갑차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K200 장갑차 성능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1990년대 초반 111대를 공급한 후 30년 이상 운용된 K200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요. K200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006년 1,000만 달러, 한화 약 140억 원 규모의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 기업과 실행했는데요. 수출된 K200 111대 중 22대를 대상으로 엔진 출력을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높이고 반자동 변속기를 완전 자동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개량형 모델을 인도한 후에도 하나와 한국방사청은 K200의 성능 개량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표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방사청은 현지에 실무진을 지속해서 파견하였고 지난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현지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과 만나 방산 협력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과정은 살펴보면 일단 프로토타입을 정해 업그레이드한 후 해당 차량을 테스트하고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육군이 운영 중인 전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화에어로는 이번 수주를 통해 지상군에 특화된 한국 방산의 무기와 글로벌 유지보수 운영 시스템까지 수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레이시아 자체의 방산 시장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넉넉지 않은 데다가 말레이시아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1,590달러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동남아시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나 방위산업 역량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비는 2018년 기준 34억 6,980만 달러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며 중요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2018년에는 GDP 대비 0.98%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낮은 국방비 수준으로는 인근 해의 이슬람 반군과 말라카 해협의 해적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구나 인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말레이시아도 괴롭히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km 떨어진 루코니 암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근의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과 어선을 파견,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과거부터 중국과는 동맹이었던 데다 대전차 무기와 미사일, 로켓 등 다수의 중국산 무기가 판을 치는 중국의 안방시장이었지만 두 나라가 영토 분쟁을 이유로 척을 지면서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쿠알라룸푸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출품하여 주력 무기를 전시하고 기술력을 뽐내왔습니다.
2018년 전시회에서는 현지 유력 방산 기업인 AVP와 공동 부수를 꾸리고 신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처음 공개했고, 최근엔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업그레이드될 K200의 주요 사양으로 주야간 열화상 장비,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 그리고 더 강력한 엔진과 전력 장치가 포함되는데요. 이를 통해 K200 장갑차의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즉,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이번 K200 장갑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방산 산업 발전과 관련 기술 습득을 통해 지역 내 MRO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40년 전 수입한 K200 덕분에 다양한 군사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열대우림과 산악지대가 혼재된 복잡한 말레이시아 지형에서 육군의 높은 기동성을 제공했고, 기본적인 방탄보호를 제공하여 보병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K200 장갑차는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을 제공해 말레이시아는 이 장갑차를 보병 수송뿐만 아니라 화력 지원, 지휘 통제, 의무 후송 등의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병에서도 크게 활약, 말레이시아가 자유세계 수호자라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위 향상을 얻었으니 이미 자국에서도 본전은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전반적인 보병 전력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가 손만 내민다면 그들이 직면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5일 루마니아 장갑차 영상입니다.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최근 몇 년간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더욱 긴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토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29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246대, 2단계에서는 52대의 장갑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해외에서 완성품으로 도입하고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대부분이 구소련에서 생산한 구형이기 때문입니다. TR-85 시리즈 전차, MLI-84 보병 전투 장갑차, TAEBC-79와 TAEB-77 장갑차, M85와 M1981 곡사포, APR-40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군수 산업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루마니아가 2004년 나토에 가입 이후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군의 현대화 과제가 방기되었습니다. 나토의 무기 표준 요구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루마니아 전체에 아니한 안보 의식을 조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2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루마니아의 안보 불감증을 빠르게 해소시켰습니다. 루마니아는 자신들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루마니아의 국방예산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2023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3.3% 증가한 84억 8,100만 달러였으며,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7억 달러로 재차급등했으며,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현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구식 소련제 무기 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전엔 신궁을 도입했으며 K2도 루마니아 수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레드백까지 루마니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드백이 루마니아에 손쉽게 무혈 입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드백과 함께 여러 경쟁 모델들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AJAX와 CV9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레드백의 경쟁 상대가 될 기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JAX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영국자 회사가 개발한 최신형 장갑차로 다양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국군의 차세대 장갑차로 채택되었습니다.
전투 중량은 약 38톤이고 엔진은 MTU 600kW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도로에서 70km/h, 오프로드에서 40km/h이며 승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무장은 40mm CTA 인터내셔널 CT-40 기관포 7.62mm 동축 기관총을 탑재하고 추가로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모듈식 복합 장갑을 채택했으며 RPG 방어 능력과 폭발성 방호 장치도 장착했습니다. 에이젝스는 정찰, 보병 지원, 전자전, 지휘 통제 차량 등 다양한 변형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첨단 센서와 감시 장비를 통해 실시간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감시 및 정찰 능력과 강력한 높은 발사 속도와 화력을 자랑하는 40mm CTA 기관포와 더불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전차와 같은 장갑 차량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젝스는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 및 도입 비용이 매우 높고 유지 보수와 수리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점이 다시 또 운용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동성과 편의성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투 중량이 38톤에 달해 일부 지형에서의 기동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산악 지형이나 좁은 도로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이 심해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심지어 탑승한 병력들의 청각에 이상을 발생시킬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CV90은 레드백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입니다. CV90은 스웨덴의 방상이업 BAE 시스템즈 해글룬즈가 개발한 보병 전투차로 다양한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장갑차입니다. 전투 중량은 약 35톤이며 엔진은 스카니아 DS14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도로에서 70km/h, 오프로드에서 40km/h입니다. 승무원 3명 이외에 15명의 보병 탑승이 가능하며 무장은 30mm 또는 40mm 보포스 자동포, 7.62mm 동축 기관총을 장착하고 대전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CV90은 강력한 엔진과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듈식 복합 장갑과 RPG 방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승무원과 보병을 보호합니다. 또한 지뢰 및 IED 방어 능력이 뛰어나 도로변 폭발물로부터의 생존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CV90 장갑차는 BAE 시스템즈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이는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며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방위 산업이 파탄 지경에 이른 유럽 내에 생산 라인이 아직 남아있는 기종이라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검증된 장갑차라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도 이미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증명됐듯이 성능 면에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결코 만만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레드백은 여러 핵심 부품이 해외에서 도입된 점이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레드백 장갑차의 주요 장비를 국산화하는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의 장갑을 국산화하고 무인 포탑을 추가하거나 K-21 장갑차 포탑을 개량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공급하는 아이언비전,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 RCWS 원격 사격 통제 장치 등과 소음을 줄이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고무 궤도도 국산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호주 수출용 레드백을 루마니아에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예산이 호주만큼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드백 장갑차의 개량 사업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의 대당 가격을 100억 원 이하로 맞출 계획입니다. 신군과 K9에 K2 레드백까지 루마니아 수출에 성공한다면 루마니아는 폴란드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방산 협력 국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방산의 유럽 거점을 폴란드가 아닌 루마니아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루마니아가 도입하는 한국의 무기체계 물량이 상당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수출을 위해 루마니아의 레드백 장갑차의 MRO 센터와 함께 생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며 루마니아 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방위 산업의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지원과 기술 협력을 통해 보병 전투 차량을 생산하고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계속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운 폴란드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계속 도입하고 추진하는 루마니아가 오히려 K방산의 유럽 거점으로는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2월 22일 레드백 비화 영상입니다. 우선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 영국의 차기 장갑차 에이젝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답게 현재 영국군 역시 규모는 작을지언정 소수정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군대입니다. 특히 영국 육군은 섬나라답지 않게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한 정예 강군인데요. 그런데 유독 장갑차는 세대 교체에 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된 워리어 장갑차의 개량을 포기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영국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한 장갑차 에이젝스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제품이 출고된 게 2014년의 일이니 벌써 10년 가까이 된 계획인데요. 전장 7.6m, 전폭 3.3m, 전고 3m, 중량 약 38에서 43톤의 에이젝스는 외형만 봤을 때는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 승무원은 운용인원 2명에 수송병력 4명으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정찰 장갑차로서는 충분한데요. 게다가 영국에서 독자 개발한 CT40 40mm 포탑을 탑재한 덕에 정찰 장갑차답지 않게 상당한 고화력 투사가 가능하면서도 탄도내장형 탄약 CTA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지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FGM-148 제블린 기반 RWS를 탑재해서 제한적이나마 대전차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 속도 역시 시속 70km에 달하고 60%의 경사도를 등판할 수 있으면서도 항속거리는 500km에 달하는데요. 한편 포탑과 차체 전 측면에 스터너그 4569 레벨 4 장갑을 탑재해 14.5mm 탄 방어가 가능하고 하부는 스터너그 4569 레벨 3 장갑으로 8kg급 지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론상 대전차 지뢰까지 일부분 방어가 가능한 셈인데요. 그야말로 전투, 정찰, 병력 수송 등 전천 의무에서 준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데요. 영국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육군은 지휘장갑차로 11대, 병력 수송 특화에 93대, 공병장갑차로 51대 등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해 총합 589대의 에이젝스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영국 육군의 병력이 8만 2천 명을 조금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가히 최전선 장비를 전부 에이젝스로 교체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2017년 첫 실전 배치를 시작한 에이젝스는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6대만 납품된 채 이도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동과 소음입니다. 모테인 아스코드 장갑차는 플랫폼으로 명성이 높지만 정작 에이젝스에서는 온갖 문제점이 튀어나왔습니다. 에이젝스의 진동과 소음에 대해선 전설 같은 일화가 있는데요. 필드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젝스는 굉음과 함께 무지막지한 진동을 일으켰고 시험에 참여한 30명의 청각을 손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위해 에이젝스에 탑승한 병사들은 관절 부상과 심각한 멀미를 겪었는데요. 멀미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 24명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나서야 멀미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험 과정에서 탑승자 전원에게 소음 상세 헤드폰을 지급하고도 1회 탑승 시간을 105분 이하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갑차의 소음과 진동은 전장의 택시를 자처하는 장갑차의 탄생 목적 자체에 반대되는 치명적 결함인데다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찰 장갑차가 목적인 에이젝스로는 특히나 심각한 문제죠. 전문가들은 에이젝스의 진동과 소음 문제가 과도한 중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에이젝스는 43톤에 육박해 장갑차치고 굉장히 무겁지만 반대로 현가장치 기술 부족으로 중량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차체에 단차와 유격이 발생하는 참담한 품질, 탑승자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한 전자파 등 어처구니 없는 결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의회마저 여전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두 손 두 발 닫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역사적, 군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호주가 신형 장갑차를 도입했다고 하니 영국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과 호주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최고 수준의 정보 공유 이너서클인 파이브 아이즈에 나란히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커스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발족하기도 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특히 이 오커스는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 딱 세 나라만 가입된 것인데요. 통상적인 국방 및 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계에 더해 사이버와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 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등 국방 핵심 기술 분야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파이브 아이즈보다 물리적으로 군사적, 기술적 측면이 강화된 최상위 군사 동맹입니다. 영국의 결단에 따라 레드백의 유지보수 체계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사적 동맹국이 서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건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자신감인지 에이젝스는 랜드 400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작에 레드백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폭풍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검증을 호주가 수년간 대신해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드백은 영국의 군사교리에 딱 맞는 장갑차입니다. 먼저 승차감부터 기존 장갑차 전차 등에 사용되어 있던 포션바 형식의 현가장치 대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통칭 ISU를 탑재하면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수시 디펜스사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탑재하면서 기존의 철제 궤도에 비해 무게는 50% 이상, 진동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여유 공간과 중량은 고스란히 방어력으로 투자되었는데요. 영국의 챌린저2나 현가 장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진 에이젝스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영국의 기갑 기계화 장비는 기동력이나 화력보다 방어력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 장갑까지 부착할 시 전투 중량만 무려 47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은 차체와 포탑의 스터너그 4569 레벨 6 장갑을 적용해 전방위 30mm 날타 및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5mm 고폭탄 역시 10m 이내 폭발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가장 최신형 IFV가 주무장으로 30mm GPT-99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중국의 장갑차가 레드백을 관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부 방어력 역시 10kg급 지뢰 및 폭발물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단순 방어력만 비교했을 때 현세대 장갑차 중 레드백을 따라올 수 있는 기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형은 운용병력 3명과 함께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ISU와 함께 K9에 사용되는 폭발적인 힘의 1000마력 엔진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의 아이언 피스트와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전방위를 관측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이 적용되어 승무원 생존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히 레드백이 차세대 장갑차로 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장갑차도 아닙니다. 레드백은 50mm 업그레이드까지 염두한 부시마스터 마크 44에서 30mm 기관포 한문을 탑재했는데요. 이외에도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를 탑재하면서 대전차 전투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이젝스와 동급인 시속 70km의 주행이 가능한 데다 항속거리는 더욱 향상된 560km에 달합니다. 에이젝스의 페이퍼 스펙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수준이라면 레드백의 실제 스펙은 기동성, 방어력, 화력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말이지 눈 돌아갈 만한데요.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에이젝스에 대한 영국이 매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성능 검증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에이젝스에 덜컥 6조 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대당 100억 원 꼴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든 에이젝스를 고쳐서 써보겠다며 10년의 시간을 내다버린 탓에 매몰된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국의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에이젝스 이전 영국은 워리어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했습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탓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고 성능 역시 25톤 체급의 주무장으로 30mm L21A1 RARDN 기관포를 탑재한 것 외에 눈에 띌 만한 게 없었습니다. 세대적으로 뒤떨어진 구식 장갑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영국 역시 CT40 4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등 수명 연장과 현대화 개량을 추진하다가 계획을 엎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대안이 에이젝스였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워리어 장갑차와 동년배인 미국의 M2 브래들리가 활약하자 영국도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M2 브래들리 역시 태생은 IFV치고 병력 수송 능력이 낮은 이도저도 아닌 장갑차였지만 꾸준한 수명 연장과 현대화 개량으로 여전히 현역 장비로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은 퇴역 수순에 접어들었던 워리어 장갑차를 부활시켜 이제야 부랴부랴 현대화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어차피 망한 사업 에이젝스를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레드백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레드백은 현지화 전략에 따라 맞춤형 제작에 특화된 무기체계의 첫 수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지상과 기동장비 부문에서 패키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전 세계 장갑차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령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모듈형 복합 장갑과 장갑차용 APS 40mm CTA 기관포 등 K21의 새로운 개량 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호주 상황에 맞춘 레드백을 무작정 직도입하는 게 아니라 국내 안보 상황에 어울리는 특화형 장갑차를 준비 중인 것입니다. 과연 레드백을 뛰어넘을 새로운 K21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